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경제학 제10장 국제금융론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국제무역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께서 국제금융과 관련한 개정 하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모형 중에서요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 해서 ISLM BP 모형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한번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국제수지표에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거 그 뭐 내역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구입했다. 이 주식을 구입한 거는 이제 경상수지는 수출 수입과 관련된 게 기본적인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계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교포가 국내로 송금하게 되는 요 돈은요. 이거 아무 대가 없이 교포가 주는 거잖아. 이전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전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본원소득하고 비슷하게 소득을 대가 없이 준 거지만 소득을 번 거니까 요거는 경상수지의 이전소득 수지에 속하고요. 수출입 맞고 얘도 마찬가지야. 무상원조도 여기 이전소득 수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국내 관광 지출을 해 이 경상수지에는 수출 수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서비스 관련된 수지다. 이것도 경상수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의 서비스 수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국제거래 중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는 경상수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선 자본수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이 증가했다. 근데 이거는 해외로 유학을 가면 달러가 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유출되니까 이 경우는 서비스 수지 측면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된 거야. 근데 요거는 경상수지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3번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했다. 자,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수지 관련된 얘기인 거지 역시 경상수지는 아닙니다. 4번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받았습니다. 요거요 경상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내역에 들어가는가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거요 본원소득이야. 우리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당을 제공하는 거 본원소득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경상수지야. 경상수지. 근데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상수지긴 경상수지인데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번 국민소득 항등식을 기초로 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경상수지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순수출 요게 바로 경상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니까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순수출은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걸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민간 소비, 민간 저축, 투자,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이걸로 잘 보세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렇게 순수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앞으로 뺄게 Y-T-C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겠죠. 자, 이쪽으로 갔어요. 빼기 I 플러스 T-G 순수출만 남기고 다 왼쪽으로 보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정부저축 아니겠습니까? 정부저축. 이렇게. 그래서 정부저축. 얘가 뭐야? 그치? 얘가 민간의 저축이라고. 민간저축. 그래서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을 같이 합하게 되면 그게 국민저축이야.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네 둘 다시 쓰면 민간저축, 정부저축 마이너스 투자는 순수출 이렇게 되고요. 얘를 같이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국민저축 마이너스 투자는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출이 언제 증가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 볼게요. 민간 소비가 증가했다. 여러분, 민간의 소비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뭐야? 민간 저축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니까. 얘가 올라가려면 얘가 내려가거나 얘가 올라가거나 얘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버리면 얘는 감소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민간 저축 증가 오케이. 민간 투자 감소 요거 올라가려면 투자 감소해야죠. 오케이. 재정 적자 감소라는 게 뭐야? 이게 정부의 저축이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국제수지표에 금융계정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요 배당금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금이 이게 본원소득 관련된 그거에 속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본금융계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거 아닙니다. 자, 기업에 50%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한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외화 또는 채권 매입 이런 것들은 다 자본계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에는요. 예상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번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경상수지는 총 얼마가 되니? 요거요. 직접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시면 돼요. 가번 볼게요. 국내 회사가 자동차를 900만 달러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900만 달러 이렇게 플러스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회사가 철광석을 1000만 달러 수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이 나가는 거지. 1000만 달러. 오케이? 다음은 국내 회사가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경상수지는 얼마인가 했잖아. 이거는 자본수지라고. 경상수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를 투자해서 현지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 거니까 라번. 국내 해운사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운임을 받았다. 운임. 우리가 이제 대가를 일을 한 거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100만 달러 플러스. 오케이. 다음 4번. 국내 회사가 뉴욕 금융시장에서 800만 달러의 외화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거 자본수지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X. 다음 4번. 국내 회사가 외채에 대한 이자. 이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관련한 배당소득. 이게 이자, 배당금 다 본원소득 수지죠. 달러를 국내 회사가 이자로 300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300만 달러 지급했대. 외채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만 달러 이렇게 받으면 플러스인데 지급했으니까 나갔잖아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00만 달러 적자 뭐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와 얘가 지워지잖아. 얘 다 지워지네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환율 변동 요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국의 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 여러분, 우리 환율이 뭐야? 환율.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되잖아. 1달러가 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달러 하나 사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얘가 환율이 만약에 상승했다 할게요. 1000원이 1200원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1달러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200개를 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달러가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달러에 그래서 1000원에서 1200원 됐다. 그럼 달러의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게 바로 환율이 상승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원화의 시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원화의 시각으로 보면 원화의 가격은 네, 가치가 평가절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화의 가치는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절하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국통화, 원화가 저평가되는 현상은 어떤 경우입니까? 달러 환율이 고평가돼서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화의 가치는 평가가 떨어진다는 거야. 1번. 자국통화의 공급이 감소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외환시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화와 달러가 거래되고 있어. 자국통화가 감소하면 통화량이 이렇게 비중이 원화가 감소하면 달러의 비중이 커지는 거야. 그럼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그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원화의 가치는 달러의 가치의 반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국통화가 감소하게 되면 1번은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떨어진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침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럼 외제 물건 잘 안 살 거 아니야. 국내 소비도 잘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합니다. 임포트가 감소해. 그럼 달러가 나가던 게 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달러가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달러가 유입되는 거야. 순수출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순수출이 수출 증가로 인한 게 아니라 수익 감소로 인해서 순수출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유입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네. 그러면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국내 재화랑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수출이 돼요? 안 돼요? 수출이 안 되겠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셈 보시면 돼요. 수출 감소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 인상은 우리나라 돈의 평가 절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기출을 그냥 넣어놨는데 4번에 보시면 자국의 이자율이 하락한다.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국 이자율이 더 높다라고 할게요. 해외 이자율이 높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외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 달러가 밖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유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것도 올라간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3번과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된다. 뭐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달러가 여기 막 이렇게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것만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좀 출제자도 애매했는지 3번, 4번을 복수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환율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환율 하락은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 달러의 가치가 싸지는 것은 달러가 풍부해져야 돼. 언제 달러가 풍부합니까? 상대적으로 많아져야 돼. 그럼 달러의 공급이 이걸로 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달러의 거래량이고 달러의 가격이 환율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가 환율이 하락합니까? 그럼 달러가 1번. 자, 재미교포가 국내 송금이 감소했대. 그럼 우리나라로 달러가 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 원화와 달러의 비중으로 보셔도 됩니다. 덜 들어온다는 달러가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번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1번. 그럼 환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다음에 2번. 미국인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아니, 그럼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해. 그럼 달러에 대한 공급이 증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달러 들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번 해가지고 2번은 환율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3번.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니 미국산 물건을 사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사.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결국은 수입이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증가하면 달러가 유출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달러가 유출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가 나갔냐 들어왔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 그럼 달러가 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보다 이자율이 높은 미국으로 갑니다. 5번. 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감소로 관광 수입이 감소했다. 이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달러가 역시 유출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래 여기서 수요 공급으로 계산하는 게 원래는 정확하지만 달러가 밖으로 나갔냐. 그래서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양이 줄어들면요. 뭐라 그럽니까? 그치,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려면 달러가 풍부해져야 되는데 달러가 부족해지면 달러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 유제인데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현재 원화의 대달러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은, 자, 여기서 환율에 미치는 효과 살펴보는데 1번, 2번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져서 수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출이 감소해.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되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게 줄어드니까. 그러면 요거는 달러에 그냥 유출로 보세요. 들어오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나갔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미국인들이 소득이 감소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인들의 소득이 감소야? 그럼 미국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요. 역시 수출이 감소하는 거야. 달러가 유출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미국의 이자율, 국채 이자율이 상승해. 그럼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그거랑 같게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간 거야? 그럼 달러가 당연히 유출돼서 나가겠죠. 이해 가세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이자율이 더 높으면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겠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어요? 미국에 투자해야지. 자, 다음에 국내산 스마트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 이거는 수출이 증가하잖아.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유입되는 거지.
달러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국내 항공사들이 미국산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입이 증가하잖아. 이거 반대잖아.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유출돼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환율이 미치는 효과가 딴 거는 달러가 유출되는 경우니까 그러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가 유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돼서 4번이 다른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원화와 엔화가 달러화에 비해서 모두 강세를 보이고, 강세라는 건 가치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를 놀러 갈 때랑 동남아 놀러 갈 때랑 어떻게 돼요? 미국이나 캐나다 여행 갈 때랑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여행 갈 때랑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같은 100만 원을 들고 만약에 간다라고 할 때 어디 갈 때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미국보다는 동남아겠지. 왜요? 동남아의 바트 하나, 태국이나 이런 바트 하나 이런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돈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 근데 반대로 미국같이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됐잖아? 그러면 이 100만 원 들고 가도 별로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원화와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모두 강세래. 근데 원화의 강세가 엔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대. 원화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 엔화가 되고요. 달러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동남아가 돼버린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화가 가장 강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미국에 여행하는 우리나라 관광객의 부담은? 그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갈 때 저 밑에 화폐 가치에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남아 갈 때랑 이제 요즘 뭐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미국 달러가 지금 약하게 되니까 미국산 물건이 가격이 싸지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동남아, 중국 왜 이렇게 가격이 쌉니까?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우리 입장에서 미국 물건의 가격은 싸지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 맞아요. 자, 3번.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저 밑에 있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인데 엔화에 가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약세잖아. 그럼 일본산 부품을 쓰면 비용이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가 아니라고. 이해 가십니까? 이거 위계질서 잘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에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 떨어지지. 미국 상품의 가격이 싸대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엔화 표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치. 지금 이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엔화로 갚을 때는 이게 낮은 화폐 가치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5번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은 최근 3개월간의 환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30일 이후에 환율의 추이가 원달러잖아. 그러니까 1원당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달러가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강세가 되고 원화의 가치는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은 미국에 여행을 가려고 해. 그 달러가 비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0원 가지고 가면은 1달러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게 1,200원 올라버리면, 아니면 여기 1,100원, 1,200원 올라버리면 1,200원 있어야지 1달러짜리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도 가난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행 시기를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 오케이, 다음 2번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하락. 그렇지, 달러 강세니까 원화는 약세다 이 뜻이야. 원화가 약세됐다는 의미는 지금 뭐냐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3번 미국산 수입 농산물의 국내 가격은 그렇지. 미국산 수입하는 게 미국에서 수입할 때 미국산 상품이 1달러인데 옛날에 1달러짜리 1,000원 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1,200원 줘야 되니까 비싸집니다. 오케이. 4번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여기 오히려 좋아지지. 원화가 약세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강세면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수출 경쟁, 그래서 환율이 인상되잖아. 그래서 환율 인상이라고 쓸게요.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환율이 인상되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엇을 뜻한다? 그래, 그러면 이게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면 임포트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은 이게 약세니까 수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다음에 5번 달러 표시 외채 부담. 그렇습니다. 갚아야 될 부담이 커져. 1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옛날에 1,000원 이렇게 1원짜리 1,000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제는 1,200원 이렇게 하면 1원짜리 1,200개를 줘야 되니까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6번 국내 물가가 4% 상승하고 외국 물가가 6% 상승했으며 명목 환율이 10% 하락한 경우에 실질 환율의 하락 정도는 여러분 이게 실질 환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미국 물건을 이게 상품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실질 하면은 우리나라 자국의 P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거 느낌은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은 외국 물건의 가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요거 요렇게 여기서 양쪽을 P로 나눠줬다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암기할 때 헷갈리지 않을 거야. 자, 근데 이거를요 변화율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변화율로. 그럼 변화율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자, 그러면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명목 환율의 증가율 더하기. 자, 여기는 곱하기잖아. 더하기입니다. 외국의 물가 상승률에다가 빼기 국내 물가 상승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주어진 값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자, 거기 보시면 국내 물가가 4% 상승하고 얘가 4%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물가가 6% 상승하고 얘가 6% 상승하고 명목 환율이 10% 하락했습니다. 얘가 10% 하락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하면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4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하니까 그냥 8%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매력 평가설 관련한 그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구매력 평가서는 PPP라고 합니다. 우리 빅맥 지수가 대표적이죠. 여기 맛있는 빅맥 햄버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황금 아치라고 하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만약에 4,000원에 팔린다 할게요. 근데 미국에서는 4달러에 판매가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000원이 4달러랑 가치가 똑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4로 나누면 1,000원의 가치는 1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이 빅맥 지수야.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은 미국 상품의 가격에다가 요거 환율, 요게 이제 구매력 평가설 보시면 돼요. 이게 단기에는 사실 성립이 안 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물가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장기적 환율 결정 이론이다. 맞습니다. 그럼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이게 두 개 같으니까 실질 환율은 이거 P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P로 나누면 이게 실질 환율 아니겠습니까? 얘를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걸 실질 환율이라 해. 그러니까 양쪽에 P로 나눠야지. 양쪽에 P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실질 환율이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명목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구매력 차이.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명목 환율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야. P는 요거 곱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내 물가 상승률은 여기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더하기 외국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구매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오케이. 일물일가의 법칙 맞아요. 빅맥 지수 생각해봐.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결정된다라는 게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매칭이 된다. 요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장기적인 환율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빅맥 지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순수출은 순자본 유출? 아니요. 이거는 순자본 유출이 아니라 순수출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와 관련된 거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본수지 고려 안 합니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2번 볼까요?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물일가의 법칙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국내 인플레이션과 해외 인플레이션은 항상 같다? 아니,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이 튀어나온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거 변화율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돼? 구매력 P분의 델타 P는 2분의 델타 E 더하기 PF분의 델타 BF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국내 인플레이션과 해외 거기 보시면 이게 성립하게 되면 환율은 국내 인플레이션과 해외 인플레이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 환율이 빵이면 같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실질 환율 1.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무역 장벽이 높다라고 하면요. 구매력 평가설은 현실을 잘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현실 설명력은 떨어집니다. 비교역자가 존재하게 되면 역시 현실 설명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구매력이 경상수지 관련된 수출과 수입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와 있는데 자, 소규모 개방국가인 A국가 B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매년 5%와 3%입니다.
두 국가의 실질 GDP 증가율은 2%이고 여타 다른 면에서는 다 동일하대요. 이 국가의 장기 균형에 관한 장기 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구매력 평가서를 이용해야 돼. 우선 여기 주어진 정보가 통화량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뭘 봐야 됩니까? 통화량 증가율이니까 이게 MV는 PY 요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시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래요. 통화량의 증가율, 유통속도의 증가율, 이게 물가 상승률 더하기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국의 통화량의 증가율은 A국은 5%래. 얘가 5%. 오케이? 자, 이거 A국이고요. B국도 한번 해볼게. B국도 똑같이. B국은 얼마야? 3% 더하기. 실질 GDP 증가율이 2%로 두 국가가 똑같대. 얘가 2%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2%. 얘도 2%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서로 다 나머지는 똑같대. 장기 균형과 관련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유통속도는 그냥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3% 아니겠습니까? 3%. 얘도 빵 퍼센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A국가가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A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상승한다고. 인플레이션이 더 커. 이렇게요. 더 크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화폐 가치, 구매력이죠. 화폐 가치는 A국가가 더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환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A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B국 통화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B국 통화 우리가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죠?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미국 돈이 밑에 있는 거야. 자, A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B국 통화의 양. B국이 이거고, 그러니까 A국이 미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A국이 미국.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B국이 한국.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국이 지금 미국인데 미국의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지금 이걸 환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목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잠깐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A국의 A국의 물가 상승률이 B국보다 여기요. A국의 물가 상승률은 3%고 B국은 1%잖아. 오케이. 다음 3번. B국의 명목 이자율이 A국보다 여러분 B국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자율 자체는 우리가 화폐 수량설로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물가가 오른 건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A국이 돈을 더 많이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하고요. 명목이자율이잖아. 이렇게 볼게요. 명목이자율. 그러니까 뭐 ISRM 그렇게 하기보다도 거기 해설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자, 피셔 가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셔 가설. 왜냐면 이게 장기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면 명목이자율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B국의, 이 A국이 물가 상승률이 3%로 B국보다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높을수록,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얘가 고정됐다 그러면 얘가 높을수록 명목 이자율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A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A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P 곱하기 Y가 5%, B국은 3%. A국이 B국보다 높을 것이다. 맞죠? 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A국은 무역수지 흑자, B국은 무역수지 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구매력 평가설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 환율이 거기 보시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출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명목 환율이 하락하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과 관련해서는 실질 환율과 관련된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겠다, 아니면 고정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약간 볼륨이 커요. MV는 PY 요거 이용해 가지고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요걸 자주 활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량설, 피셔 가설 연결해.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있잖아. 물가 상승률이 얘랑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차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좀 한번 볼게요. 각 나라의 빅맥 가격과 현재 시장 환율이 다음 표와 같은데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합니다. 빅맥 얘기했죠? 미국에 4달러 되는 상품이 햄버거가 우리나라에 뭐 4,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4,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달러가 어떻게 된다? 맞아요. 1달러가 1,000원의 가치와 같다. 이렇게 4로 나누면 이게 바로 빅맥 지수 아니면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환율을 어떻게 했어? 4로 나눠줬지. 4로 나눠줘야지 1달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 앞에서 예를 든 거 지금 보는 거야. 그러면 1달러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4로 나누면 1,000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라고 할 때 자국의 통화가 가장 고평가됐다 그러면 환율이 가장 낮은 거, 낮을수록 고평가된 거예요. 자, 미국의 빅맥 가격이 3달러야. 근데 시장 환율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3으로 나눠야지. 그 해설에 보시면 3으로 나눈 걸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3으로 나누면 1달러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3으로 나눠, 3으로 나눠, 3으로 나눠, 3으로 나눠 이렇게 해요. 자, 부등호를 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껍게 해볼까요? 자, 현재 시장 환율이 1파운드에 2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시장 환율도 1달러로 좀 바꿔줄게. 그래서 그 해설에는 지금 기준을 다 1달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1파운드가 2달러니까 1달러는 0.5파운드? 왜냐면 여기 다 달러로 돼 있잖아. 이것도 그래야지. 1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0.5 파운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등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0.5인데 0.66 이렇게 되잖아. 빅맥 지수가 훨씬 클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보시면 1,000원 이렇게 했는데 1,100원이야. 이게 더 큰 거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달러에 1,000원 이게 진짜야. 우리 다시 얘기하면 이 빅맥과 관련된 게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환율이 지금 약간 느낌이 이제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환율이 저 진짜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인데 1달러가 1,100원이야.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지금 이 달러를 훨씬 고평가된 거지.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가장 고평가돼 있는 나라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달러당 원래 1,000원이 돼야 되는데 1달러가 1,1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등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 6,600 되는데 8,000 루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멕시코는 어떻게 됩니까? 130인데 12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해설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설에도 빅맥 지수가 진짜 환율, 시장 환율이 가짜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디가 끝에 고평가돼 있습니까? 저평가돼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영국하고 멕시코가 같이 화폐 가치가 고평가가 돼 있는데 거기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높냐? 이게 또 비율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영국이 훨씬 더 비율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된 자국 통화가 고평가된 국가는 영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자, 환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 실질 환율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 실질 환율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은근히 자주 출제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정리하는데 이거요. 변화율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기 물가 상승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의 증가율 얘는 오케이? 명목 환율의 증가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 빼기 F 들어가야죠. F. 그 다음에 국내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주어진 값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이 4, 미국이 6. 이게 한국이야. 한국이 4% 아닙니까? 3%. 미국이 6%. 네,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하셔야지. 요거 환율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지금 그거를 찾아내려고 해요. 예. 환율이 증가율. 거기 보시면 얼마요?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화했어. 요거 변화한 크기는 얼마야? 60원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거 나타낼 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원래 1,200원이니까 1,200원에서 1,260원 빼기 1,200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퍼센트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5%. 자, 그럼 얘가 5%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11에서 4를 빼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환율이 7%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화에 대한 환율의 변화잖아. 자, 다시 표현을 잘 보세요. 환율이 7% 상승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7% 상승했다 이 뜻이야. 여기서는 원화의 가치를 물어본 거잖아. 그때는 우리가 평가했을 때 절상절하 이렇게 하는데 원화는 절하 이렇게 돼야죠. 이거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절하 7%. 그러니까 이제 7%는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절하냐 절상이냐, 예,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요것도 한번 봐 보시죠. 2015년과 2020년 빅맥 가격이 아래와 같다. 빅맥 가격 나왔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화의 가격과 달러의 가격이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니? 요거를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한번 봐 보시죠. 일물일가의 법칙과 관련한 그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나라 물가의 가격, 미국 물건의 가격,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변화율로 표현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의 요거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외국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선 한번 요걸 이용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요 환율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율, 이거. 빅맥의 원화 가격은 얼마나 변화했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어? 원화 가격이잖아. 원화 가격 5,000원에서 5,400원 올라갔습니다. 그 원화의 가격은 P분의 델타 P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P가 얼마야? 5,000원. 자, 물가 상승 이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5,400원 빼기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8% 상승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파트에 막 들어가서 뭐 그렇긴 한데. 자, 다음 2번. 빅맥의 1달러당 원화의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얼마나 변했을까? 이 달러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5달러가 어떻게 됐어? 5달러가 6달러가 된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외국의 물건 가격은 여기다 쓸까요? 얼마나 변했나 보세요. 외국의 상품의 가격은 얼마나 변했나 한번 보시죠. 자, 원래 가격이 5달러. 그 다음 6달러로 변했으니까 이렇게 1달러만큼 변했어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 상승하게 된 거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2015년의 경우에는 1달러가 1,000원인데 2020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달러가 6으로 나누면 6, 9, 54 해가지고 9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맥의 1달러당 원화의 가격은 두 기간 사이에 1달러당 원화의 가격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 하락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같이 연결해서 보시죠. 자, 여기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10% 하락했다. 환율이. 그 원화의 가치는 10% 상승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사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실질 환율은요. 두 기간 사이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실질 환율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실질 환율은 요게 우리나라 물가랑 이게 달러로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설에서는요. 항상 똑같으니까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원화의 명목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보다 낮다? 아니요. 원화의 명목 환율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하고 이게 여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변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구매력 평가설로 해도 달러당 900원 이렇게 됐으니까 원화의 명목 환율도 900원 해서 둘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구매력 평가서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구매력 평가설이 언제 잘 유용합니까? 이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상황이어야 돼.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운송비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자유롭게. 그리고 비교육제가 없어야 돼.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국가 간의 수출 수입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물가지수 상품에 포함되는 재화가,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의 구매력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구매력인데 우리나라의 바구니에 담기는 상품과 미국의 바구니에 담기는 상품 묶음이 이게 다르다 할게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품목에 담는데 미국은 네모 바구니에 이렇게 담게 되면 이게 같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품목이 서로 동일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이 바구니 바스켓을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 지출됐나? 미국에서 이 바스켓을 구입하는데 얼마 지출됐냐? 이게 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관세가 인하돼서 자유무역이 되는 경우가 요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ABC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구매력 평가 이론은 모든 나라의 통화 한 단위의 구매력이 같도록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 바스켓에 담겨있는 우리 돈, 실질 화폐가 실질 소득이지. 그래서 구매력이 같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양국 통화에, 그치, 양국 통화에 거기 보시면은 그냥 이걸로 할게요. 물가 수준은 실질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고, 요거 명목 환율은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구매력 평가 이론이 성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공식 잘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요거랑 미국 달러로 이렇게 표현한 이거랑 이게 같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이절 평가설 얘기가 있어서요. 4번은 우리 앞에 했었던 우리 시험 나왔던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셀프로 한번 풀어보세요. 셀프로. 똑같아요. 우리 빅맥지수 표현하게 되는 건데 미국에서 빅맥이 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3으로 나눠가지고 3,000원이면 3으로 나누면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걸 다 3으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눠서. 그 계산했습니다. 빅맥지수 3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한 게 뭐 83.3. 그러니까 이게 실제 환율이고 가짜고 얘가 진짜야. 3으로 다 나눴을 때 값이 어디가 큰가 고평가되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 평가설은요, 요거 별표해 주세요. A국가에서 화폐 수량설과 피셔 방정식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화폐 수량설 기억나시죠? 뭐가 화폐 수량설이야? 그치? MV는 PY 이게 화폐 수량설이고요. 피셔 방정식은 어떻게 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아니 얘를 변화율로 표현해. 그러면 통화량의 증가율은 유통속도의 증가율 이거 물가 상승률 더하기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얘 있잖아, 얘가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파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 볼게요.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되, 그러면 이거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빵이 되고 빵 퍼센트. 오케이? 자, 실질 경제 성장률이 2%. 2%. 오케이?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이 5%. 얘가 명목이자율이야. 아시겠지만 5%. 오케이? 실질이자율이 3%. 얘가 3%. 되십니까? 그러니까 식 이거 두 개 써놓고 관계를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이거 얼마야, 이거? 2%. 얘 얼마야?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얼마야, 얘? 4%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4%.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 화폐 순양서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피셔 방정식을 연결하는 게 자주 출제되니까 잘 좀 체크하시고요. 다음 2번. 우리나라 채권의 명목 수익률이 그 이자율 평가서를 얘기할 때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국내 이자율, 명목 이자율로 쓴 거고 해외 이자율 F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게 바로 T기의 환율이고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에서 T기의 환율을 빼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현물 환율 어쩌고 뭐 해서 선물 환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요게 리스크를 해지해서 무위험 이자를 해서 그냥 요걸 F라고 할게요. 퓨처 이렇게. 나머지 그냥 그냥 공식은 똑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의 연간, 이게 우리나라야. 수익률이 5%.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채권의 연간 수익률이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2.5%. 오케이? 자, 현물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얘가 1200원이라는 뜻입니다. 1200원. 얘가 1200원이라는 뜻입니다. 1200원. 이렇게요. 그 얘는 얼마가 되게? 이거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거기 대문자로 썼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123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명목 이자율이 요게 우리나라 이자율 3%, 해외 이자율 2%. 자, 물가 상승률이 2% 예상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일 때, 요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일 때 이렇게 T기 이렇게 할까요? T기 이렇게. 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구매력 평가서라고요. 여기 이자율 나와 있는 거, 이자율 평가설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 평가설 한번, 피셔 가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국하고 미국 한번 볼게. 우리나라의 명목 이자율은 미국의 명목 이자율에다가 환율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쵸? 여기 보시면 환율까지 요거 알 수가 있어요. 주어진 값 살짝 대입할게요. 우리나라 이자율이 3%, 미국의 이자율이 2%.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예상이 되고,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실질 이자율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구매력 평가, 이게 이자율 평가설이야. 이자율 평가설을 IRP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PPP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밑에다 쓸게요. 그럼 구매력 평가설 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 봤을 때 우리나라 물건은 환율 고려한 미국의 물건 요렇게 하고, 이거 변화율로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낸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환율 상승률에다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합으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있죠? 여기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과 이게 짝 성립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요거잖아, 미국이니까. 요거야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2개 써놓은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얘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 얼마야? 1%.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1%. 됐죠? 그럼 얘 어떻게 돼? 이거 구할 수 있지.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선 이거 먼저 알 수 있겠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3%로 예상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지금 환율이 1% 올라가잖아. 그러면 지금 환율이 1,000원이야.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1,000원인데 미래의 t 플러스 1기 예상 환율이 빼기 t기의 환율 이렇게 요거는 지금 1,000원이라고 그랬죠. 1,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t 플러스 1기의 미국의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올라가니까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습니다. 니은디귿 맞고.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질이자율. 여러분, 실질이자율은 어떻게 해요? 요게 우리나라 이자율이 3%야.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지금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거 되세요? 거기 해설에도 살짝 말로만 설명해 놨는데, 거꾸로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따라 보세요. 얘 어떻게 돼, 얘는? 얘는 이거 하면 전리 빠지잖아. 다시 여기다 써볼게. 자꾸 쓸수록 좋습니다. 얘는 P분의 델타 P,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요거 나타낸 거, 요 차이, 이거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I는 미국의 명목이자율, 요거 저기 들어갔어. 더하기 P분의 델타 P 마이너스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전리 빼줄게. 그러면 I 마이너스 P분의 델타 P는 이게 뭐야? 이게 실질이자율 아니겠습니까? 명목 물가 상승률을 뺀 거야. 미국의 이자율에다가 미국의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률 이렇게 빼줍니다. 이해 가시죠? 그건 천천히 그냥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 평가설과 그리고 구매력 평가설과 피셔 방정식과 화폐 수량설 뭐 그거 많이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실질 이자율은 같다. 이게 괜찮은 문제예요.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과 관련해 가지고 기출 풀어봤는데 우리 뒤에 예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에서는 한 요 정도만 해서 볼륨을 더 크게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잘 체크해서 한번 봐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ISLM BP 곡선 나타내는 먼델 플레밍 모델 한번 살펴볼 텐데 그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